실버 브랜딩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유엔에서는 인구 중에 65세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4년 고령 인구 비율은 12.7%다. 이 추세라면 2018년에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4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은 여성 372만 8천명, 남성 265만 8천명으로 총 638만 6천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은 2013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년 부양 비율은 16.7로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꼴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늙기 전에 목적과 가치에 맞게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내가 노후의 나를 만들어가는 실버 브랜딩, 즉 노후의 자기다움 만들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의미 있는 삶, 개념 있는 삶, 이야기 있는 삶을 살 것을 권한다. 첫째, 의미 있는 삶이다.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책을 써볼 것을 추천한다. 이를 계기로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파는 강의를 할 수 있고, 살아있다는 의미 있는 증거를 남길 수도 있다. 또한 봉사라는 좋은 습관을 통해 주위를 돕는 것도 가치 있는 삶이다. 둘째, 개념이 있는 삶이다. 무절제한 삶보다는 계획과 질서 있는 생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목표와 목적 없이 직장에서 정면만 바라보는 생활은 안락사시키는 것과 같고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것과 같다. 늙는다는 것은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고 곡식으로 치면 익어가는 것이다. 개념 있는 삶이란 꿈과 대화가 하얗게 바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고 자기를 정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야기가 있는 삶이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에서 부가 가치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에서 부가 가치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실패에 따른 경험이 강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실패 속에는 성공의 씨앗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무대의 주연으로서 자신이 겪은 경험의 조각을 모아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가 되어보자.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시간을 잘 활용하여 노후의 자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생각을 정리하고 메모하면서 의지를 습관화해야 한다. 1년의 새벽은 10년의 미래라는 말처럼 이러한 노력을 일찍부터 시작해보자. 아무 대책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주어진 시간을 균형 있게 나눠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 시간은 드리는 만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노후의 시간 동안 나다움이 발현될 수 있다. 나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으로 남겨두었으면 한다. 우리가 먹은 것이 3대 간다.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의식주의다.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빈곤계층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술집의 빌 게이츠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가 술집에 나타나면 평균 소득은 올라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소득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일종의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후반 여성이 초췌한 모습으로 다가오더니 아이가 있는데 밥을 못 먹었으니 2,000원만 달라고 하는 것이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국어를 하니 좋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주위에 아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젊으신 분이 왜 이런 거 하냐고 하면서 원하는 금액을 건네주었다. 택시 타고 오면서 마음에 걸려 뒤를 돌아보았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반가운 표정으로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다. 택시를 돌려서 여성 앞으로 갔다.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에게 부탁할 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식사하라고 몇만 원을 건네주었다. 여성과 아이 모두 행복한 표정을 지으니 가슴이 뿌듯해졌다. 한 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이웃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 하루였다. 신은 우리를 가르칠 때는 채찍을 쓰지 않고 시간으로 다스린다고 했던가. 우리가 쉽게 먹고 쉽게 입고 별 생각 없이 잠자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간절하고 삶의 전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반성하는 하루였다. 쌀 가격 대 치킨 가격. 쌀 가격과 치킨 가격, 일견 유사한 점이 없는 듯 보이지만 쌀은 국민 주식, 치킨은 국민 간식이라고 하듯이 국민들이 자주 먹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생닭 가격이 내려도 치킨값이 그대로라고 하면서 소비자 단체는 가격을 내리라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치킨의 원가가 어떻든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 먹는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종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갑을 연다. 쌀값 역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결정된다.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소비량이 줄어도 가격은 떨어진다. 최근 3년간 연속된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늘었고 쌀 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구적인 식습관 등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으며 재고 물량이 늘어나 정부 양곡 재고 관리 비용만 해도 연간 4천억을 넘는다. 대북 지원을 하자는 요구도 많다. 그러나 쌀 수출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매년 대북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 등으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쌀 가격은 그 해의 생산량과 쌀 소비량을 예측해 적정 가격이 결정된다. 치킨은 원가가 어느 정도 산출되지만 쌀은 순수한 인건비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가치가 워낙 많아 일일이 원가를 산출하기가 어렵다. 쌀 가격에 원가 방식을 적용해야 할까? 그렇다면 쌀을 치킨처럼 원가 방식으로 계산하면 얼마에 팔아야 적당할까? 농업인이 농업과 농촌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식량 안보나 식량 주권 가치 제공, 도시민들의 정서 함양, 환경, 생태계 보전, 홍수 조절 기능 제공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해준다. 여기에다 경관보존, 지역사회 유지기능까지 경제적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훨씬 많은 경제외적인 가치까지 제공한다. 이러한 다원적 가치를 감안한다면 농산물은 훨씬 비싸게 팔리는 게 당연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싫으면 구입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이 주는 결과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 비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 분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농업인이 부담하는 리스크도 원가에 산입되면 원가는 더 높아지게 된다. 영국의 경우 국민의 92%가 농촌을 보존하는 데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농업인과 소비자, 농촌과 도시가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조선시대 정약용도 농업을 장려하는 게 이 나라의 살 길이다. 이를 위해 낮은 신분상의 지위, 상인보다 적은 이율, 장인보다 힘든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실제 쌀 가격이든 치킨 가격이든 적당한 가격에 유통이 시작된다. 유통상인이 슈퍼갑인 경우가 많다. 가격이 왜곡되고 정작 농업인 손에 들어가야 할 이익이 유통상인에게 집중된다. 주위를 봐도 공산품처럼 거래만 해서 농업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업자들은 종종 보게 된다. 재주는 농업인이 부리고 돈은 중간상인이 가져가는 형태다. 쌀 가격이든 치킨 가격이든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먹은 것이 3대 간다. 음식을 뜻하는 식이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과 어질량이 같이 있다. 음식은 자고로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는 좋은 기름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몸의 에너지인 음식 먹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한 끼 때우는 수단이고 요즘은 이마저도 귀찮아 굶기 일수다. 우리가 먹는 것이 3대 간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몸은 유전적으로 3대 전에 조상이 먹었던 음식에 의해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3대 후의 손녀의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이다. 유전자는 먹는 음식에 따라 나쁜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좋은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다는 후생 유전학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말이기도 한다. 결국 음식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음식을 만든다. 하지만 음식이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잘못된 식생활에 의해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생활 습관병, 즉 비전염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과 생활습관 병과의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공화국, 그리고 미크로네시아는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사냥과 전통 음식 대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와 같은 편의주의적인 식습관을 선호하면서 당뇨병 발병률 세계 최고 수준이 이르렀다. 학자들은 이러한 발병 양상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검약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이 유전자는 사냥감이 부족했던 시기, 적은 양의 음식이 몸에 들어오더라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비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에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가 과다 비축되면서 비만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립암협회지가 밝힌 암 발생 원인별 기여율을 보더라도 음식이 35%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자는 위암과 대장암, 여자는 갑상생암과 위암이 늘고 있다. 음식과 관련된 암이 늘고 있는데 위의 사례를 통해 서구화된 음식이 생활 습관병의 일부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쥐고긴 쌀의 작업이 이루어진 해가 1977년이다. 인류 역사가 최소한 200만 년 이상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37년 정도의 찰나의 순간 동안만 먹을거리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의 몸에도 검약 유전자가 세팅되어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못 먹어서 아픈 시대는 지나갔고 잘못 먹어서 아픈 시대가 도래했다. 세팅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전통적인 음식은 외면한 채 각종 패스트푸드, 설탕 음료에 익숙해지면서 각종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시골 학생의 비만율이 도시 학생 비만율보다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원인 중 하나는 시골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보다 패스트푸드와 같은 서구식 음식에 노출된 시기가 최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음식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음식이 병이 되지 않으려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음식을 먹고 지역마다 고유한 식습관을 따라야 한다.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인 김치, 암을 예방한다는 청국장과 같은 장류 음식 등 몸에 좋은 음식이 많다. 그러한 음식이 우리 몸과 궁합도 맞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가 먹는 한 끼가 우리의 후손의 유전형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곧 건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음식이 병이 된다는 사례는 여러 차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진이 6세에서 11세 아이 3만 7천여 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이 교육 방식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권위적일수록 자녀의 비만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식습관에도 컬처 코드가 있다. 요즘 아이들은 김치뿐만 아니라 고유 전통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한다. 서구화된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 이유는 부모에게 있을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나 6개월 정도가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이를 가리켜 네오포비아라고 하는데 2세에서 5세에 최고조에 달한다고 한다. 음식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릴 때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멀리하게 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던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던가? 자녀가 김치 등의 전통음, 미국 건강 전문지 헬스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김치를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소화를 향상시키는 유산균이 많고 건강에 좋은 박테리아가 많으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치는 러시아의 생물학 연구소로부터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먹을 수 있는 우주식품으로 인증받기도 하였다. 김치 등의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게 하려면 일정 부분의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소아 비만은 부모의 비만과 연관이 있고 부모가 비만이면 자식의 80%, 부모 중 한쪽이 비만이면 4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만큼 부모의 식습관과 아이들의 식습관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녀들은 전통 음식을 좋아하게 만들기에 앞서 부모의 식습관 변화도 필요하다.
식습관도 유전이다. 경제 상황과 맞물려 맞벌이 가구는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혼자서 밥을 먹는 아이들도 많다. 혼밥할수록 편식하게 된다고 하니 아이들만 나무랄 일이 아닌 것 같다. 반면에 가족 외식도 상대적으로 늘었다. 특히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식사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과 보내는 즐거운 추억과 음식에 대한 경험이 결합하면서 아이들은 커서도 서구화된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다시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게 되는 것이다. 컬처코드의 저자 클로테르 라파이우 박사는 특정 대상에 대한 경험과 감정이 결합하면 무의식이 남는데 우리의 사고 과정을 강하게 규정하고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현상을 각인이라 했다. 이러한 각인은 이성적으로 학습된 것이라기보다는 7세 이전의 문화적 경험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의 문화다. 식탁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자녀와 문화를 공유하는 것과 같다. 자녀와 함께하는 식사는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주고 인성교육에서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먹는 전통 음식은 즐거운 추억과 결합하는 각인이 일어났을 것이다. 때문에 성장에서도 전통 음식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 먹는 것이 3대 간다는 말이 있다. 지금 자녀의 건강은 현재 먹는 음식에 달렸다는 얘기다. 올바른 먹거리를 통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